반장들 반가워요. 고 반장 잘 지내요? 네. 8월 2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 반장.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2차 회담에 대한 언급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다. 네,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로만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거의 임박했잖아요. 기정사실화됐잖아요. 거기서 2차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었다고도 믿는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또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고 반장, 태풍 쏠릭이요. 지금 빠르게 북상 중이잖아요. 지금 경로가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 2010년에 큰 피해를 냈던 곤파스인가요? 그 곤파스라는 태풍하고 경로가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시간당 23km 속도로 북상 중인데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좀 오늘 공부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해안을 따라서 한반도를 이제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곤파스와 굉장히 유사한 이 경로라고 합니다. 이 행정안전부도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이 예상된다면서요? 예.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어제도 저희가 소식을 전했지만 상봉 이틀째를 맞은 남북 이산 가족들은 오늘 오전 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하고 어제 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도 객실로 배달됐던 도시락을 함께 먹었고요. 오후 3시부터 조금 전인 5시까지는 단체 상봉이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만찬이 진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내일이 상봉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 가족들한테는 1분 1초가 아쉬울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3년 말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 당시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늦추도록 논의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당시 배석을 했고요. 그런데 검찰이 조금 전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그 2013년 말이 아니고요. 2014년 하반기에도 김기춘 전 실장 공관에서 2차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관이죠. 그리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또 관계부처 장관 여러 명이 배석했다고 하고요. 일종의 범정부 TF 같은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일단 그 해석이 되고,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그때 입수했던 문건에서 2차 회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회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판거래 정황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하고요, 외교부 고위 인사들이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여러 차례 접촉한 단서도 포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검찰이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민사소송이니까. 그 피고가 일본 전범기업이잖아요. 그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의 변호인들하고요. 청와대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은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반장들이 물론 다 알겠지만은 또 일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하면은 박근혜 청와대가 그 일제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또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걸 추진한 거잖아요. 정말 청와대 의도대로 이 사건이 5년 이상 대법원에 묵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강지영 톡쏘는 정치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짧게 속보 하나만 전하면은 퇴진 압박을 받아온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산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오늘 오후 수덕사로 내려갔습니다. 설정 스님의 사퇴로 지금 조계종 내 분열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가라앉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치보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외교안보 관련 속보부터 이야기해보고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연찬회 등 정치권 소식, 또 태풍 쏠릭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5시간을 함께 하는데 그중 3시간은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하이라이트 그리고 북미 간 협상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2글자가 온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68년을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 이름, 반세기를 넘어서야 응답한 그 이름. 애타게 불러봅니다. 상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상철아였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냐고. 아드님이랑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아들 4살에 헤어져서 이제 71인데 이제 만나요. 기련 나오고 있어. 기련 나오면 저 아빠 오고 나오다가 나는 애기로 끌어오다가 달라졌지. 아드님 이름은 뭐예요? 성함은? 이상천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가? 내 없으니까 누가 키웠는가 그런 거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아드님 얼굴은 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요. 4살인데 어떻게 나? 전쟁통에 헤어진 아들은 당시 4살배기였지만 90이 넘긴 노모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름진 얼굴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어루만졌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된 탓에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90을 앞둔 유관식 할아버지는 이번 상봉을 계기로 6.25 전쟁 때 헤어진 아내의 뱃속에 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를 있잖아요. 그 통지 오고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 딸이 태어났구나. 정말 가슴이 그냥 얼마나 그냥 기쁜지 몰랐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 다 꿈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번 상봉이 부녀간의 생애 첫 만남이 된 셈입니다. 유 할아버지는 딸 연옥 씨를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영길이 아들입니다. 아들, 영길이 아들. 여기서 이거 우리 조카들, 며느리들 데리고 한갑사진 이거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어디? 우리 손주 좀 해야지. 손주 좀 보여주세요, 손주. 아버지, 누님, 손주. 네, 저도 이 외에도 2 딸을 둔 채 갓난 셋째만 업고 피난길에 오른 99살 한신자 할머니, 또 어린아이는 안 잡아간다는 말에 2 동생을 두고 왔던 김춘식 할아버지 등 이 테이블마다 애끓는 사연에 상봉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미소도 함께 번졌습니다. 며느리 이복덕 씨를 만난 할아버지 백민준 씨는 이것 좀 드시고 얘기하라는 딸의 권유에도 며느리와의 대화에만 집중했는데요. 이 마주보고 짓는 환한 미소가 왠지 닮게만 느껴집니다. 어제 있었던 만찬엔 팥소빵과 닭튀기, 그리고 도수 30도의 전통주, 임풍술과 대동강 맥주도 올라왔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기순 할아버지를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알아볼 거냐는 질문에 나를 닮았다면 분명히 술을 좋아할 거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아버지 농사집니까? 농사져요? 움직여. 건강하지? 살아가도 돈 벌려고 하는 낮에 11시에 먹고 가족들끼리 먹으려고 3시에 먹고 또 5시에 먹고
때문에 같이 사는 이제 셋째. 셋째는 같이 사는데 나머지는 이제 빨리 통일돼서 전국 통일이 빨리 돼야 됩니다, 할아버지. 그래야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하고 싶어요. 이틀째인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측 상봉단 숙소인 외금강 호텔 각 객실에서 가족별 개별 상봉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 취재진도 전부 다 물린 채 가족끼리 오손도손 도시락을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쁜 모습으로 기억되고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들, 또 자신을 잘 알아보라며 화려한 중절모를 쓴 할아버지까지 모두들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북 양측 모두 가족들에게 건넬 선물도 한 보따리씩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다시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을 했고요. 조금 전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마치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벌써 내일이 헤어질 시간인데요. 오늘 밤 가족들 아마 아쉬움에 잠을 설치지 않을까요? 네, 다시 만나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또 다시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평생 소원 이제 풀렸답니다. 네, 첫날인 어제는요, 단체 상봉 형식으로 만났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끼리만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고, 지금 시간이 5시 23분인데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한 그 그래픽을 보니까는 5시 30분부터 저녁 식사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한 7분 정도 있으면은 이제 저녁 식사를 뭐 하게 되겠죠. 저녁 식사는 따로 하는 거죠? 아니요, 단체로. 단체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제 가족 간의 상봉,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한 영상을 봤는데 그 상봉도 상봉이지만요. 이제 금강산 호텔 인근 풍경, 또 북측 직원들과의 대화, 뭐 인상적인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 측 취재진과 북측 보장 성원들 사이에 편안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화제는 이번 여름 한반도를 달구었던 폭염이었는데요. 한 북측 성원이 남측도 날씨가 많이 더웠다는데 어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올해는 가뭄과 더위에 남북이 모두 힘들었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상봉 행사에 쓰인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은 각각 2007년 또 2006년에 지어졌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 이 상태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고 반장이 목소리 흉내낸 것 같은데 우리가 반응을 좀 보여줄 걸 그랬어요. 고 반장 할 때는 너무 반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한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 말투 한 거 아니에요? 할까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요? 반응 안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북측에서는요, 전력 공급이 큰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에어컨 같은 거는 잘 나왔대요, 신반장? 객실 안에 에어컨은 잘 작동을 했고 온수도 무리 없이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다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북측의 접객원이 이런 상황이 좀 익숙한 듯이 잠깐 나갔다 곧 들어온다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고 곧 정상화도 됐다고 합니다. 관광지에는 항상 그렇듯이 이런 특산품 매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이 맥주가 한 잔에 $5, 한 잔에 $5. 한 잔에 $5요? 예. 그리고 북한 727 담배는 한 보루에 $70였다는데 우리 취재진이 이거 평양보다 이거 물가가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측 관계자들이 금강산까지 물건을 가져오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관광지 이 바가지 요금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잡화점 한켠에는 천식 그리고 관견병, 북한식 표현으로는 미친개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지는 금강산 정목송 주걱을 팔았는데요. 이름이 과거 미친개병 치료제에서 이번에는 개독 치료제로 순화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취재진이 미친개가 아니라 왜 개의 독으로 바꿨냐라고 물어보니까 북측 판매원이 미친개뿐만 아니라 모든 개 죄송합니다. 뭐예요? 혼자 썼고. 미친개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한테 물렸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아니 이제는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엄숙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방송을 장난으로 하고 있는. 네, 죄송합니다. 고 반장도 아주 동기끼리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자, 근데 주걱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 거예요?
모르죠. 아는 사람 없어요? 예, 모르죠. 네, 아무튼 뭐 개독. 개에게 몰렸을 때는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폐혈증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걱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최 반장이 좀 취재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요. 아까 이제 고 반장이요, 북측 보장 성원들하고 우리 취재진들과 이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측의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뿐만 아니고요. 남북 현안, 북미 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 북측 성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산가족 상봉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는데요. 왜 지난번에 이성건 위원장이 날짜는 나와 있는데 남측 기자 궁금하게 하려고 말을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예, 우리 취재진이 이 이야기를 전하자 북측 성원이 웃으면서 날이야 다 나와 있는데 남측 당국이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흉내 안 내는 게 낫겠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북한에서도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고, 지금 이 문제를 놓고도 이제 취재진 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신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나아가서는 이제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곧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믿고 있고 김 위원장과 나 사이엔 호감과 신뢰가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시점에 2차 정상회담을 시사한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이 경우에 따라선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또 장소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 구구절, 북한으로서는 정말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가 이제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구구절을 계기로 해서 북중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양새를 이번에도 뭐 나타내고 있죠. 부장, 근데 왜 주걱하고 미친 개인가 했더니 저도 아주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친 개한테 몽둥이가 약이다 해서 맞아요. 주걱 그거겠죠?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세요? 최 반장한테 제가 취재 지시를 했잖아요. 제가 내일 좀 알아서 얘기를 좀 알아본 다음에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터뷰에서요, 북한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이 과거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 돕지 않는다. 라고 한 번 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도 미중 사이에서 좀 더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일각에서는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9월 중순부터 이제 유세에 돌입을 하는 만큼 늦어도 10월쯤에는 예상치 못한 빅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경제 시찰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일 시대 군부 실세죠. 얼마 전 사망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상 영결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모습이 공개가 됐죠. 네, 이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영결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결식 당일 비가 내렸는데 이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김 위원장의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는데요. 김 위원장이 직접 장의위원장까지 맡았고 이 아버지의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었습니다. 저체 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는 데 크게 공헌한 혁명 열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 반장, 최근 이제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서요,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시사 발언이 북미 관계 개선의 탄력 신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지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밝혔던 의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온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요 상임위가 많이 열렸잖아요. 그중에 이제 외통위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얘기가 나왔다는 그 속보를 보긴 봤는데 최근 외교안보 상황 관련한 언급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포함해서 북미 간 후속 협상 일정에 대해서 한미 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과 이웃인 핵심 당사자고 미국은 북과의 비핵화 협상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진 미국이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 북측과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두 장관 모두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우리의 자원이 북측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북측에 들어가는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북측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고 이 점을 미국에 설명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이제 국방위에 출석했는데 그 GP라고 하죠. 최전방 감시 초소. 그러니까 남북이 가까운 1km 내에 있는 이제 GP부터 이제 철수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한 10여 개가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산가족 상봉으로 잡을게요.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오붓한 개별 상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과 경찰, 법원에서 중요한 속보들이 많은데요. 우선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전속 고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한 거죠. 또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법관 또 장관들과 회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들을 차례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2012년입니다.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9개의 건설사가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19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사에는 시정명령, 그리고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담합은 공정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요. 그러나 이 19개 건설사와 임원들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고요? 바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텐데 현행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담합처럼 공정거래를 위반한 행위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속 고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걸 막는다는 취지에서 1980년 도입됐습니다. 담합뿐만 아니라 기업 결합 제한, 그리고 지주회사 행위 제한, 또 상호 출자, 순환 출자 금지 등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아무리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 공정거래법 전속 고발제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는 항목은 4가지인데요. 중대한 담합 행위인 가격 담합, 그리고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그리고 입찰 담합입니다.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특성상 자진 신고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상복 댐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저희 반장들이
담합을 해서 이득을 챙깁니다. 자, 그런데 적발될 것을 우려한 고석승 반장이 공정위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 공정위는 저희 3명에게는 과징금 100만 원 그리고 검찰 고발을 합니다. 대신 내부 정보를 알려준 고 반장은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도 50만 원으로 줄여주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속 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제도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공정위와 법무부는 형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 재계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등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어제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최모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의 대외비 문건 등 많은 내부 자료를 양승태 대법원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 이 중에는 지난해 초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시한 비공개 발언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선고 시기와 그 결론은 초미의 관심사였죠. 자, 참고로 탄핵 선고일을 최초 확인해 보도한 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네, 지금 속보가 왔어요? 국회 취재진이 연락이 왔는데요. 네. 국회 아직 헌재 공식 발표한 건 아닌데 네. 헌재 측에서 국회에 금요일 11시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거다라는 통보를 국회에서 받았다. 네. 속보 들어왔어요? 10일 오전 11시에 네. 선고가 이뤄지는 걸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최종혁 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보도를 했네요. 세계적인 특종을 한 거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상해줘야겠어요. 네. 오늘 연기력 논란 이런 거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다 용서해 주시죠. 다 용서할게요. 예. 연기력 필요 없습니다. 취재력으로. 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보를 쳤는데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더 일찌감치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내 보고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출된 내용들이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거래와 관련해 정부가 대법원에 재판 지연을 주장한 근거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외교부의 사법부 설득용 문건에 따르면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 20만 명이 떼소송을 낼 것이다 라는 논리로 소송 폭주로 사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을 늦춰야 한다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 2013년 12월 1일 4자 회동에 참석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소송 서류의 국외 송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소송의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소송 기록은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접수된 지 9달이 지난 2014년 5월 7일 일본 기업 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간 4개월을 한참 넘긴 시점이죠. 참고로 번역 등을 거친 뒤 발송되는 국외 송달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한 검찰의 추가 설명, 그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 속보부터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공관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4자 회동이 있었다. 그 재판, 징용, 재판을 이제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도 또 있었다는 거죠.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서 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검찰 관계자가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법원 행정처장은 박병대 대법관, 정무수석은 조윤선 당시 수석이었죠.
게다가 2차 회동 때는 1차 때 참석했던 윤병세, 황교안 장관 외 다른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자, 검찰은 법원 행정처와 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여러 차례 접촉한 단서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검찰은 법원 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이 피고인 측, 즉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만나서 협의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범기업 측 변호인이 청와대 관계자와도 직접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전범기업 측 의사에 따라 이 대법원 재판부가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도 이제 현직 부장판사가 소환될 예정이니까 관련된 얘기는 내일 추가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경찰에서 들어온 속보 하나 좀 짚어볼게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쭉 해왔잖아요. 오늘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결국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살수를 맞고 쓰러졌다가 2016년 9월에 숨졌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위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 씨를 향해서 직사 살수를 했고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 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사 살수는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하는데 이 물줄기가 백 씨의 머리를 향한 건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조사에는 또 당시 경찰이 소위 소뚜껑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하철 무정차 등 봉쇄 작전을 진행을 하고 또 당일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한 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당시 버스 738대와 차벽 트럭 20대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한 것도 과도한 경찰권 행사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또 집회 이후 경찰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사위는 경찰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라고 공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요, 고 반장. 지금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 경찰과 청와대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백 씨가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에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아경찰서장은 서울대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서울대 병원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하명 진상조사위원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와경찰서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백선아 교수가 집도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서울대병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황을 파악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측으로서는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료적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의사니까요. 그렇지만 이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확인이 내려오고 한 거에 이런 그 외부적인 바람이, 외부적인 그 입장이 백 교수가 직접 집도를 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 게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지금 윤하명 위원장의 얘기도 들어봤지만요. 백선아 교수는 백 씨의 그 사망 진단을 내리면서요.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고 병사로 기록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잖아요. 어쨌든 백 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게 의료적인 동기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게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요. 조사위가 백 씨 사망 후에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 경찰이 이 백 씨에 대한 구검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일명 이 빨간 우이 가격서를 이용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빨간 우이
뭐 예전에 저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백남기 씨가 빨간 우위에 폭행당했다 이런 주장이 가장 먼저 제기가 됐었는데 이 최근에 그 노회찬 전 의원이 타살했다 뭐 이런 주장을 폈던 이용식 건국대 의대 교수가 이 빨간 우위 폭행 혐의를 가장 먼저 제기를 했었죠. 당시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야 이런 지금 주장이 있으니 이 부검을 한번 해야 한다라면서 부검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가족, 시민들이 안 된다 반발을 했음에도 이렇게 부검을 하려 했던 경찰 대응이 의문을 낳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빨간 우위 가격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고 조사위에 해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무사 개업 문건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이제 문건에서 거론됐던 부대에 대한 조사는 다 마쳤다고 하죠. 어때요? 이제 기무사와의 직접적인 교감 또 관련성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계엄 임무 수행군 부대는 육군 5개 사단과 6개 공수여단, 또 대테러 부대 등 15곳이었습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부대 지휘관과 작전 계통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합수단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또는 통신이 있었는지, 또 문건이 실제 수행군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 국방부 특수단의 수사기간은 어제인 20일까지였는데요. 다음 달 1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이 됐고 앞으로 30일씩 2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올 연말까지도 이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합수단이 기간을 연장해 온갖 군대를 압수수색하고 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며 신속한 시기에 결론을 맺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방위에 송영무 장관이 참석했잖아요. 앞서 국회에서 하극상 논란이 있었던 기무사 민병삼 대령의 신병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지난달 24일이었죠.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었던 기무사 민병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천의 회의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극상 논란까지 불거졌었는데 민 대령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합수단 조사를 지켜보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검토할 의도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민 대령은 송 장관과의 언쟁이 불거진 지난달 국방위 출석 전날 전역 신청서를 낸 사실이 확인됐고 이번 달 말 전역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그 다음 달 퇴임 예정이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2명에 대한 후임자를 오늘 지명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이석태 변호사예요. 만약에 이제 이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재판관이 되는 거죠? 네, 이석태 변호사 민변 회장 출신이고요.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또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는데 이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김 대법원장은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도 재판관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되고요. 헌재 사상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됩니다. 네, 대법원도 그렇지만요. 헌법재판소도 역시 이제 다양성이 상당히 늘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사는 강제징용 재판으로 잡을게요. 공정위로 잡을까? 공정위로 잡을게요. 공정위 법무부 전속고발제 폐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 연찬회를 가졌죠. 정치부 회의가 나가는 동안에도 연찬회가 진행돼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연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야당의 대여 투쟁을 강조하면서 행동 수치까지 정교하게 가다듬은 이른바 들판론을 역설했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요. 이 책자 한 권, 바로 이 책자 한 권을 쭉 나눠줬는데 일단 표지부터 한번 보시죠. 제목,
뭐 정말 선명합니다.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빨리 이제 기억에서 지우자. 뭐 그런 얘기겠죠. 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목차를 한번 쭉 보시면요. 이건 뭐 거의 심리학 서적 마냥 대중심리에 기반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적 전략적 행동 수칙입니다. 자,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해놓고 대중은 복잡한 걸 싫어한다. 자, 또 반대를 즐겨라 해놓고 대중에게는 반대하면서도 친근감을 느끼는 묘한 심리가 있다. 싸우면서 친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그리고요. 이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대중이 알아듣는 주파수를 개발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쭉 보니까요. 정말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체험이 녹아들어 있다. 녹아들어 있는 완전 정수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비교를 해보죠. 자,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 뒷목 잡고 쓰러지기 춤.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더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반대를 즐겨라. 이거 뭐 정말 너무 많지만 그래도 최근의 사례를 꼽자면 성소수자 인권에 정말 무감각하다. 이 맹비난을 받았던 이 경우가 있겠죠.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말하라. 뭐 이것도 역시 너무 많지만 가령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택도 없이 내가 왜 박명수하고 다투냐. 박명수 친구가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은 닮았습니다. 자, 이렇게 책으로 깨알같이 적어놨지만 의원들이 잘 안 읽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직접 설명까지 하더군요. 야당은 한 놈만 패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영화를 한참 오래전에 봤을 때 동네 참 양아치 거의 건달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집중해서 한 놈만 패자는 거예요. 끝장을 보여주는 이 투지는 사실상 야당으로서 가장 무슨. 자,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가슴 절절한 호소에도 9년간 집권 여당 의원으로 살아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쉽게 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이 연찬에 보니까요, 강연 도중에 곳곳에서 오수를 즐기는 듯한 의원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저기 또 이완영 의원님 주무시고 계시네요. 자, 야당으로의 변신,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배우 김부선 씨 소식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예전 그림인데요.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한데 앞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잠깐 보시죠. 내 딸 미소 어제 해외로 워킹홀리데이 떠났다. 다 잃었다. 더 이상 잃을 명예도 체면도 없다 말이죠. 최근 외동딸 미소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거짓말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 라고 말을 했던 바 있는데 이렇게 딸 출국 사실을 전하면서 내일 경찰에 그냥 단단히 벼르고 나갈 걸 예고를 한 겁니다. 자, 김부선 씨 내내 응원해왔던 소설가 공지영 씨도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부선 씨 위로하면서 누군지 모를 한 사람을 향해서 격한 이 성토를 쏟아내더군요. 한번 보실까요? 너 치사하게 진술한 거 다 들었다. 조금은 가슴이 캥기지. 그래, 그렇게 침묵질하며 돌아다니지. 거울 좀 봐. 흉하게 변해가는 네 모습을. 이거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일까요? 자, 많은 누리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지영 씨 다음에 바로 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어제부터요, 육해공 해병대 13개 부대에서 이 평일 외출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뭐 주말에만 외출을 허용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평일 일과가 모두 끝난,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점호 직전인 밤 10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자, 연합뉴스 사진 한번 보니까요, 이런 사진 설명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화천 시내에서 외출 나온 병사들이 피자를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제가 이 블러를 치기 전에 보니까 별로 웃질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당장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지금 병사 월급도 오른다고 하고 평일 외출까지, 야, 이거 군대 갈만한데 이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물론 외출을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음주 가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외출을 하고 부대로 복귀한 병사들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주로 뭐 하고 왔어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가장 많이 응답을 한 게 영화 관람을 하고 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자들끼리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영화 보기. 옆자리에 고참과 함께 영화 보기. 참.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군대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별명이 들깨잖아요. 본인도 그 별명을 기피하지 않는다고 들었고요. 배현진 대변인, 예전에 이제 들깨로 조련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연장선이겠지만은 어제 이제 들판론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야당의 야자가 들야자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투쟁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제 어떤 얘기들을 또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 부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한국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통 한국당 정치는 아닙니다. 혹시 이력을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우디 건설 노동자였고요. 한국노총 출신이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것도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서울시 의원을 민주당에서 했는데요. 이 들깨니 들판론이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통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그건 신혜원 반장이 말씀드릴 겁니다. 고 반장이 아니고? 네. 고 반장 되게 엉뚱한 데가 있네요. 네. 오늘따라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네. 네. 그래도 아까 혼자 안 웃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강연 워딩을 조금 쭉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 의원론의 투쟁 방법론을 역설한 겁니다. 뭐 주요 내용을 좀 보면요. 들판에 내쫓겼으면 들판에 맞는 생존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과거 집권당으로서의 안락함과 타성에 젖어 있다. 또 황량한 들판에서 밥 숟가락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 혹시라도 누가 숟가락을 입에 넣어줄 것이라는 환상과 기대는 깨끗이 버려라. 또 들판으로 쫓겨난 야당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동력은 첫째도 둘째도 대중의 힘이다라고 역설을 한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배포했다는 그 책자를 보면요. 올 상반기 대여 투쟁의 성과를 분석한 대목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와 한계를 쭉 나열했다는데 최 반장이 그 책을 읽어봤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금 뭐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이 책 가운데 한 챕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반기 대여 투쟁 성과 분석이라고 해놓은 챕터인데요. 여기 7가지가 사례로 들어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면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세에 대한 성과 한계를 분석한 대목입니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퇴를 끌어냈기 때문에 성공한 대여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계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전력이 분산이 됐고 김기식 전 원장의 인턴과 관련해서는 여성 인턴이라는 점을 공략한 게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사건인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전국 주도권을 확보했다라는 성과,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사고로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른 점이 한계로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상황 좀 알아보고 가야 될 텐데 상임위가 여러 개 열렸는데 그중에 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는 정말 안희정으로 시작해서 안희정으로 끝났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중 성토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의 무사안이란 대처를 주로 질타를 했는데 1심 판결에 대한 이 정현백 여가부 장관 입장을 묻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 장관이 나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판결을 평가하기보단 2심, 3심 앞으로 계속 기다리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랬더니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 안전지사의 1심 판결 같은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여가부가 사전에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여가부의 존재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정현백 장관의 입장이 나왔어요? 네,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질타를 받아선지 이 안전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또 다시 냈는데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강간죄에 대한 해석이 협소하다, 강간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가위 회의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미투 관련 법안 29건이 일괄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서울 집값 과열 기류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또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 부담을 높이고 또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김현미 장관 말대로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서울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만 해도요,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매물이 사라질 정도로 집값이 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이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서울 강북권 아파트의 경우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한 70%, 또 강남권은 60% 수준이라서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 당국이 이를 조정해서 보유세 부담 강화 방침을 밝힌 겁니다. 당국으로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좀 요동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전에도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교회법이나 신앙 관련한 책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부장이 이런 게 있다고 딱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네, 먼저 알려주셨죠. 저한테. 그래서, 카톡이 와가지고. 예, 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황교안의 답, 청년을 만나다. 책 제목이요. 오는 9월 7일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합니다.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담은 책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여당 발제 때 얘기를 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 의혹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법무부 장관 시절 지금 행적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렇죠. 요즘인데 예, 맞아요. 참 미묘한 시점에 또 책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책 안에 정치적인 내용도 들어있는지 나중에 책을 사서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안희정 무죄 비판 쏟아진 여가위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내일 밤 제주 인근 바다까지 접근한 뒤에 모레 새벽에는 전남 목포 해안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사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보대로라면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 그리고 모레 오전에는 전남 목포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레 저녁 수도권 등 한반도 내륙을 관통해서 24일 낮쯤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 중심에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산사태라든가 지반 붕괴 등 각종 재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일과 23일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네, 이번 태풍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년 전이었죠. 2012년 한반도를 강타하며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태풍 산바 기억하십니까? 태풍 산바가 강타한 여수항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다 만조와 태풍의 상륙이 겹치면서 해안가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빗줄기는 내리다 못해 거센 바람을 타고 항구 곳곳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잠시 잦아들었던 빗줄기가 오후 들어 다시 거세졌습니다.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바람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지만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쏟아진 물폭탄에 물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산바는 1시간 전인 오전 11시 통영 부근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네, 이번 태풍 강도와 예상 진로 모두 2006년 발생했던 태풍 에이니아와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에이니아는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걸쳐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고 사망 5명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태풍 경로가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에이니아보다는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다 인천 해안으로 상륙했던 2010년 태풍 곰파스와 경로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태풍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이유 바로 위험 반경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서풍대에서 태풍은 진행 방향 오른쪽 반원의 바람이 더 거셉니다.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번 태풍 솔릭은 한반도 서쪽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위험 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풍의 위험 반경인 동쪽 반경이 우리나라 대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시마론은 솔릭보다 이틀 늦게 발생했는데요. 이 북상 속도가 솔릭보다 훨씬 빠릅니다. 현재 진행 상황대로라면 대략 23일쯤 직선거리 1000km 안에 두 태풍이 함께 위치하게 됩니다. 태풍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간섭 현상,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예측 불허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시마론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솔릭과 시마론 모두 경로나 강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를 기해 비상 단계를 발령한 정부는 조금 전 태풍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를 기해 태풍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 오늘 국무회의에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몹시 메마른 땅에 그것도 6년 만에 강력한 비바람이 내륙을 관통하면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풍 솔릭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이 국회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예산결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대상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했던 2017 회계년도 예산 400조 5천억 원에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가운데 집행이 완료된 금액으로 모두 합하면 406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와 실적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각 당 아침 회의에서부터 분위기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경제 파탄 운운하면서 정책 책임자 5명을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식의 정치적 선동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을 합시다.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이토록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을 상대로 이틀간의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심사를 하게 됩니다. 무능한 정권이 불통을 만날 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마저도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불통과 독선으로 교조적 이념과 허구적 논리에 매몰된 편가르기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태풍 솔릭 한반도 상륙 임박, 정부 긴장감 갖고 대응. 네, 국회 얘기부터 먼저 하고요. 시간이 되면 태풍 얘기를 좀 할게요. 아니면 태풍 얘기는 내일도 또 해야 되니까요. 오늘부터 국회에서 예산 결산 심사가 시작됐잖아요.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최 반장? 네, 우선 국회 예결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24일까지 예산 결산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전체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를 하고요. 23일에는 경제부처를 상대로, 24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처별 결산 심사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국회 기재위와 국토위 등 11개 상임위도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예산 결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각 부처 장관들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대부분 국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보고와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심사와 대정부 질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27일부터 사흘 동안 그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친 뒤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이제 외통위, 국방위, 여가위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기재위도 오늘 아주 뜨거웠죠, 신 반장. 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달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경제 실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결산 심사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참담한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할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그 내용은 충분히 말씀했으니까요. 주장하셨고, 자 김경호 의원님 좀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좀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님들은 좀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일한 주장을 좀 반복함으로써 의사 일정을 좀 방해하지 마시고 오늘 일정으로 좀 들어갑시다. 오늘 이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설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늘 일단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까지 이른바 세 바퀴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과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엇박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틀은 제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여기 그 의원님 그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소득주도나 혁신성장이 단시간 내에 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이 연말이면 경제 사정이 좋아질 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장 실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빨리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욕을 표시한 걸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뭐 정무위에서는요, 김진태 의원이 세종보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뭐 녹조라떼 한잔하자 뭐 이런 뭐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요. 하여간 그 태풍, 이제 아까 이제 고 반장이 태풍 경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태풍 경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일도 우리가 이제 태풍 관련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태풍 솔릭 북상 중 내일부터 영향권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어젯밤 마음 졸이면서 축구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키르기스스탄을 1대0으로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자 해외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언론 더 선은 손흥민의 득점이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다며 만약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을 피할 수 있다고 전하며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경우 이번 아시안게임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손흥민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구 대표팀의 오지환 선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진한 성적을 봤을 때
대표팀의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군면제에 집착했다는 비판이 끌어오르자 선동열 감독까지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여론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한 팀으로서 국가대표에 이제 한 인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지금 굉장히 막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역경을 딛고 이번에 와서 좋은 성적, 그러니까 메달,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은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2014년 10월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천 아시안게임의 야구 종목에 나지완 선수가 부상을 숨긴 채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경기에선 특별한 기여를 하지 못했지만 팀은 금메달을 따면서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은 태극마크의 의미가 변질됐다면서 병무청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최상의 정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골고루 뽑아가지고 손수단을 꾸렸다는 지적, 태극마크를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어요.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주기 위해서는 무슨 유명 대회에서 한 번 입상한 것으로 할 게 아니라 누적 점수제로 해야 된다. 물론 당시 19대 국회에서 병역특례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한표 의원은 국가대표에 발탁된 기간 자체를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자라는 법안을 냈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도 군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지내는 34개월 동안 2달 정도 소외 지역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등 재능 기부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는 병역법이 만들어진 건 1973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한류에 공헌하는 아이돌이나 외화벌이에 앞장서는 기업인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손선풍기 전자파 공포, 과기부 실태조사 나설 겁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휴대용 손선풍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한 환경단체 발표에 따르면 상당수 제품에서 전자파가 대량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오늘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전자제품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하여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의혹이 일지 않게 조사 결과는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태풍 잘 좀 챙기고요. 최 반장은 아까 왜 웃은 거예요? 주걱 때문에? 신 반장도 괜히 웃겨가지고.